예, 안녕하세요. 본 강의는 2020년 6월 15일 오시아에서 주관하는 연합학습 관련된 워크숍입니다. 원래 이것은 이제 온라인으로 기획이 돼서 오시아에선 처음 여는 학회라서 좀 방식이 제가 이게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 여러분들을 뵙고 이제 피드백을 그때그때 듣고 강의하는 건 아니라서 아직은 좀 많이 어색한데요. 그래도 어떻게 운영이 될 거냐면 전체 아웃라인에 맞춰서 진행이 될 거고요. 그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강의가 먼저 진행이 되면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시간을 좀 남겨둘 겁니다. 1시간 강의면 대략 한 40분 정도 강의를 할 것이고 20분 정도는 제가 그 줌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처음부터 쭉 훑어가면서 이제 저희가 했던 말에 대해서 보충 설명할 것이 있으면 좀 더 보충 설명과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Q&A를 받을 텐데 저희가 음성으로 받을지 텍스트로 받을지에 대한 논의가 잠깐 있긴 했지만 가급적 음성으로 받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오늘 시스템이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분산 딥러닝이란 무엇인가, 이제 분산되어 있는 스토리지에 데이터들이 있고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는 그런 모양이 되는데요. 사실 그냥 그러면 일반적인 딥러닝과의 다른 점을 알기 위해서 현재 컨벤셔널한 딥러닝 시스템에 어떻게 트레이닝을 진행을 하는지, 인퍼런스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먼저 알아보고 또 이제 그러면 페더럴 러닝은 거기에서 무엇이 다른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어떠한 기술이 더 필요할지에 대해서,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기본 모델은 또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는 게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1시간 강의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한 40분 정도 강의를 하고요. 강의한 후에 처음부터 쭉 진행을 다시 슬라이드를 넘어가면서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다. 뭐 이런 부분은 동영상에서 빠졌다. 뭐 기타 등등 설명을 다시 드릴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Q&A를 다시 받는 형식으로 할 거니까요. 예, 나중에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비슷하긴 한데 이제 구조 및 기능별 분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기본이 되는 구조는 무엇이 있는지, 그런 구조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 가지 키가 되는 구조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는 건데, 사실 이제 페더럴 러닝이라는 건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디바이스들이 있고 그 디바이스들이 각자 로컬 모델을 학습을 하고 이제 그 결과를 이제 취합하는 형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네트워킹이 된다는 가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네트워킹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페더럴 러닝의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분산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 성능을 높이기 위한 방식도 제한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없다는 제약 조건이 있지만 로 데이터를 주고받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암호화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이 바로 이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역시 한 30분 정도 강의 녹화를 하고 이제 그 이후에 Q&A를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시간이 앞에가 좀 더 길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더 짧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 이어져 있지만 좀 쉬는 시간을 두고 진행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2시부터 1시 반까지는 좀 쉬시다가 이제 페더럴 러닝에서 두 가지의 대표적인 응용 분야인 이제 의료 및 헬스케어에서의 연구와 그 다음 네트워크 플랫폼에서의 연구,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의료 관련돼서는 이제 뒤에서 다시 말씀을 몇 번 반복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데이터를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제도화돼서 불가능한 면이 강합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모아서 학습을 한다는 게 기본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의료 데이터의 경우에는 하나의 병원에 있던 데이터가 다른 병원으로 넘어갈 수가 없죠. 환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행령에 의해서 이제 그런 데이터는 병원 외부로 유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제 블록체인 시스템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뭐 어떤 이제 법 제도 측면에서 어떤 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블록체인 같은 거 쓰더라도 이제 블록에 있는 아이디라든지 해시값이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만약에 일부 데이터가 특정이 될 수 있다면 그 역시 이제 의료법 시행령에 의해서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유권 해석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러한 면이 있으니까 마냥 블록체인 같이 이제 시큐어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우리가 공유할 수 있다는 건뭐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 수도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따라서 의료나 헬스케어 플랫폼에서 어떻게 페더럴 러닝이 의미를 가지고 또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현재 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여기에 관련된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통신 네트워크에서의 이제 우리의 페더럴 러닝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시아에 주로 이제 학술대에 많이 오신 분들은 통신 네트워크 멀티미디어 전공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위에보다는 밑에 좀 더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시간이 아마 1시간 반 되어 있지만 제 생각에는 위에가 좀 짧고 밑에가 좀 더 길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 안배를 할 때 지금 보시면 여기에 쉬는 시간 없고 쉬는 시간 없지만 잠시 좀 쉬었다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슬라이드도 바꿔야 되고요. 그다음 질의응답을 받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길어질 수 있고 짧아질 수 있기 때문에 논의가 너무 짧게 끝나 버린다면 이제 다음을 좀 일찍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고 혹은 늦게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라 좀 플렉서블하게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앞에 맞춰서 제가 좀 조정을 해봤는데요. 먼저 이제 개론적으로 해서 첫 시간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페더럴 러닝이 왜 의미가 있는지 그 구조적으로 이제 기능을 하나하나 알아보려면 일단 딥러닝 관련돼서 어떻게 연산이 되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딥러닝 관련돼서 어느 정도 아시기 때문에 이 강의에 들어오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딥러닝 구조, 즉 인공신경망 중에서 우리가 히든 레이어를 딥하게 가지고 있는 구조를 딥러닝 구조라고 하죠. 그래서 그 딥러닝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고 또 이 딥러닝 구조는 일반적으로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신경망이라는 기술이 어떠한 특성이 있길래 과연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응용을 설계할 때 얘가 왜 인공신경망을 꼭 써야 하지? 왜 이런 건 인공신경망이 필요하지? 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나중에 강화학습도 좀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강화학습 얘기가 이제 네트워크 플랫폼에서 나오는데요. 강화학습이 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미리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큐러닝 같은 걸 제일 먼저 공부를 하세요. 우리도 큐러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습을 손으로 한번 따라보긴 할 텐데 큐러닝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마콥 디시전 프로세스라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마콥 디시전 프로세스는 디시전 프로세스 의사결정이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프로세스에 거쳐서 발생한 걸 말합니다. 그럼 그 앞에 마콥이란 말은 왜 붙었느냐 하면 이게 마콥 프로퍼티를 가지기 때문에 어떤 한 t라는 시간에 있는 의사결정은 그 이전 시간인 t-1에서의 의사결정에만 영향을 받을 뿐 그 이전인 t-2, t-3 기타 등등 그런 시간에는 인디펜던트하다는 게 마콥 프로퍼티입니다. 즉 현재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내가 바로 이 이전의 의사결정에만 영향을 받는다라는 게 마콥 디시전이고 그게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나가는 게 마콥 디시전 프로세스입니다. 이와 같이 마콥 디시전 프로세스의 용어에서 나오는 정의에서 보듯이 강화학습이라는 건 강화학습 기본적인 게 가장 기본이 큐러닝이랑 마콥 디시전 프로세스니까요. 강화학습이라는 건 디시전이 한 번 일어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프로세스가 있는 걸 의미합니다. 나중에 나오니까 그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더라도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가 있는 걸 의미하는데 옛날에는 이 마콥 디시전 프로세스를 이제 우리가 포뮬레이션 하면 뒤에 나오겠지만 점화식 형태로 되고요. 점화식을 푸는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여러분 학부 때 배우신 동적 계획법 혹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르는 방식입니다. 사실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으로 풀면 된다. 그럼 그게 끝이거든요. 근데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가만히 보면 문제가 되는 건 컴플렉시티예요. 점화식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가 자기 함수를 계속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타임 컴플렉시티가 상당히 높다라는 게 일단 느낌적인 느낌으로 다가오는데 그러면 동적 계획법도 함수가 자기 자신을 계속 부르면서 동작을 하는 점화식을 푸는 방식이니까 컴플렉시티가 좀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동적 계획법 혹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검색해 보시면 알고리즘 컴플렉시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얘는 슈도 폴리노미얼 타임이다. 즉 뭐다? 그 폴리노미얼 타임과 그 엠피아드 사이를 이렇게 교묘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폴리노미얼 타임이고 어떨 때 아니냐 하면 문제 사이즈가 작으면 동적 객복을 풀어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어떻게든 돌아가요. 근데 문제 사이즈가 커지기 시작하면 난감하죠. 그러면 이때부터는 엠피아드처럼 굉장히 우리 서치 스페이스가 늘어납니다. 탐색 공간이 늘어나니까 계산의 복잡도가 늘어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이때 인공신경망을 쓰자 하면서 나온 게 이 reinforcement learning 앞에 붙인 딥을 붙인 deep reinforcement learning, 즉 심층 강화 학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DP 같은 경우는 동적 객복을 푼다까지가 끝이니까 원래 1990년대, 80년대 이미 연구가 다 끝난 건데 지금 와서 왜 이 난리냐 하면 이걸 인공신경망으로 풀기 시작하기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강화학습을 풀려는 모든 문제의 서치 스페이스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고전적인 MDP로 풀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신경망을 쓰기 시작했고 그때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금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죠. 이렇듯이 이제 딥러닝 구조에 대해서 좀 알아야 펀더멘털하게 알아야 강화학습에서 문제 생기니까 뭘로 풀지 고민하다 딥러닝을 쓰는 거예요. 딥러닝 인기 있어 쓰는 게 아니라 딥러닝이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쓰는 거고 또 그런 기능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딥러닝 인트로덕션 간단히 한번 볼 거고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걸 하나의 디바이스에서 다 연산하지 못하고 여러 개의 노드에서 크로스돼서 우리가 그 상에서 분산해서 학습을 한 후에 그 결과를 취합하는 구조를 가진다면 그러면 과연 어떠한 거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인가 포뮬레이션인가 구조인가 등등 알아보는 게 우리 첫 시간의 목표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좀 다양하게 어떠한 구조가 있는가 그 다음에 그런 구조화에서 어떻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는 이제 대표적인 응용 분야인데 말씀드렸듯이 메디컬과 이제 네트워크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실 메디컬은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처음 오버뷰로 말씀드리자면 데이터가 이제 로컬 디바이스들이 데이터 충분하다는 가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딥러닝 말씀드릴 때 이제 오버피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데이터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을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와 바나나를 구별하는 AI를 만들고 싶다 그래도 사과 데이터가 너무 모자라요. 그러면 사과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하나밖에 없는데 우연히도 그게 청사과였다면 그럼 사람들이 볼 때 그 인공신경망은 그 데이터 하나로 학습을 했으니까 사과는 원래 청색인가 보다라고 알게 되겠죠. 그러면 데이터 자금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예요. 데이터가 많다면 그럼 역으로 데이터가 많다면 어떠한 어드밴티지가 있는가? 사과 1000만 개 사진을 넣고 학습시켰다면 1000만 개 사과 중에 그 어느 하나도 정확한 빨간색의 정확한 동그라미는 아니지만 이 딥러닝 구조가 판단하기에는 그 표준화된 모델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빨갛고 동그라면 사과라고 말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즉 데이터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우리는 영향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그 데이터가 모자랄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병원 같은 경우는 근데 메디컬 플랫폼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데이터를 자기 자신이 만들지 못해요. 즉 예를 들어서 병원이 환자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환자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환자는 병원에 오는 거고 병원은 진료를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얻는 거지 우리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환자를 막 모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이 임의로 데이터를 많이 가질 수 없는 환경에서도 어쩔 수 없이 학습이 들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의대 쪽에서 나온 논문을 보면 데이터가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데이터를 모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통신 네트워크 이 밑에 문제에서는 그런 문제는 크지 않아요.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데이터라는 게뭐 드론이나 이런 데서 CCTV 카메라로 데이터를 모은다면 지금 당장 데이터가 모자르면 바로 샘플링해서 모으면 되는 거죠. 센싱 데이터가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필요하다면 바로 센싱해서 샘플링해서 받아오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모자라다는 가정보다는 더 다른 여러 가지 요소가 존재합니다. 그게 밑에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위에 부분은 데이터가 모자름에 의해서 어떻게 우리가 데이터를 더 가질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가 주요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우린 겐 기반의 방식이 여러 가지 논의됩니다. 그래서 겐에 대해서도 살짝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밑에는 그것보다는 이제 우리 네트워크 문제는 강화학습 문제가 많습니다. 네트워크는 뭘 가정하죠? 타임 베링 시스템에서 우리가 동쪽으로 변하는 여러 가지 환경과 그렇게 컨트롤할 수 없는 옵저베이션에 의해서 내가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 될지를 정해야 되는 게 네트워크에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시퀀셜 디시전 메이킹 문제가 이제 우리가 필연적으로 고려하게 되겠고 따라서 네트워크 문제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고려하기 때문에 시간을 고려하는 그리고 시퀀셜한 액션의 프로세스를 논의하는 강화학습이 주된 포인트가 되겠죠. 이건 강화학습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 이제 네트워크 모델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페더럴 러닝 기법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려야 될 말씀에 뭐랄까 그 이정표가 되는, 그러니까 벤치마크가 되는 여러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은 이 슬라이드에서 이미 먼저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늘 짚고 넘어간 거고요. 그래서 쭉 하나하나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딥러닝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아까 의료 데이터에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오버피팅 문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로컬 모델에서는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오버피팅에 대한 것도 잠시 보도록 하겠고, 겐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하도록 하겠고,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개념이 나오는데 관련해서 강학습도 잠시 말씀을 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데에서 많이 강의를 할 때 이제 딥러닝 강의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슬라이드입니다. 딥러닝 하면 제가 2016년에 3월부터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교편을 잡았는데, 그때에 제가 3월에 바로 이제 알파고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딥러닝과 AI 기술에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약간 차찬송의 돌풍 아니냐, 뭐 잠시 유행하다 끝나겠지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네트워크 기술이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지만, 네트워크 기술이 파급 효과를 가지려면 그 기술 자체가 여러 분야에 적용이 잘 돼야 돼요. 네트워크 기술이 발전하면 예를 들어서 인터넷망이 빨라지니까 사회 문제나 소셜 네트워크나 이런 데서의 활성화가 파급력을 가진다면 그 기술은 오래가는 기술이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은 그 자체로서 일종의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인데 좀 지능적인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도 쓸 수 있고, 네트워크 최적화에도 쓸 수 있고, 멀티미디어에도 쓸 수 있고, 다양한 분야에 많이 쓰이죠. 그래서 그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 열기가 빨리 가라앉지는 않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제 ACM에서 컴퓨터 분야에 이제 노벨상을 할 수 있는 이제 튜링 어워드를 작년 2019년에 이 세 명의 딥러닝 및 딥러닝의 창시자라고 불릴 만한 이분들한테 수여를 했죠. 사실 ACM 튜링 어워드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이론적이고 보수적인 쪽의 토픽에 많이 관심을 가지는 네, 이렇게 굉장히 어플리케이션 스페시픽한 분야의 개척자들한테 수여한다는 건 그만큼 엄청나게 파급 효과가 있고 학문적으로도 가치가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홈페이지 이렇게 레볼루션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많이 발전할 것 같고요. 여기서는 딱히 중요하지 않으니까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슈퍼바이즈 러닝, 언슈퍼바이즈 러닝, 리인포스먼트 러닝, 이 세 가지가 이제 머신 러닝의 이제 세 가지 큰 대분류인데, 이제 여기는 이제 데이터만 가지고, 그러니까 요즘의 AI는 제가 학부 때 배우던 AI와는 다릅니다. 제가 학부 때 배우던 AI는 룰 베이스드 AI였어요. 규칙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AI 시간에 뭘 많이 했냐면 전산 논리라고 해서 논리학 관련된, 그러니까 철학과에서 배우는 기호 논리학 같은 걸 많이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프롤로그나 리스크 같은 펑셔널 랭귀지를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규칙 하에서 논리적으로 프로그램이 수행되게 하는 그런 규칙을 만들어주는 데 포커스가 된 룰 베이스드 AI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일단 모델을 먼저 만들고 거기에 데이터를 많이 넣어서 학습을 시킴으로써 이제 그 데이터에 따른 여러 가지 통합 모델을 이 안에서 내재적으로 설계하고, 그 다음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맞는 결과를 내주는 이런 데이터 기반의 AI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룰 베이스드 AI였으면 지금 데이터 기반의 AI가 됐죠. 데이터를 넣어줄 때 그냥 넣어주는 게 아니라 레이블을 넣어줍니다. 즉 데이터를 넣을 때 사과 사진을 보여주고 사과라고 말을 하면서 넣어줘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사과인지 모르니까 바나나를 넣으면서 바나나 말을 해줘야 되고요. 그럼 이걸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한다면 그 둘 간에 이 레이블이 달린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어요. 레이블을 거꾸로 붙였다면, 예를 들어 사과를 넣으면서 바나나를 해주고 바나나를 넣으면서 사과를 해준다면 대답을 반대로 하겠죠. 이게 슈퍼바이즈 러닝입니다. 즉 데이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레이블을 가진 데이터를 한다는 거고요. 언슈퍼바이즈 러닝은 거기에 대한 반대 개념인데, 그렇다고 해서 데이터가 없다는 게 아니라 데이터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레이블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뭐 신생아들한테 우리가 펜을 주면서 이거 먹는 거 아니야, 먹지 마라고 우리가 레이블을 달아도, 먹는 게 아니라는 레이블을 달아도 신생아는 사람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입에 한번 갖다 댈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게 먹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입에 갖다 대는 것이고, 이 아이의 머릿속에 있었던 먹는 것들과 비교를 했을 때 기존에 먹는 것들과 다르네 라는 판단이 서면 먹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언슈퍼바이즈 러닝이에요. 내가 레이블되지 않는 데이터를 받았어요. 레이블되지 않는 데이터를 받아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학습을 시킴으로써 레이블되지 않은 데이터를 받았고, 그거를 기존에 있던 내 머릿속에 있는 데이터랑 비교를 하고,
비교한 결과를 딱 갖다 놨더니 이게 많이 비슷하지 않다라는 유사도 판단의 결과가 나왔다면 그건 얘 먹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존의 머릿속에 있는 그 음식물들의 벡터들과 유사하다면 얘 먹는 거예요. 이처럼 시밀러리티 연산합니다. 코사인 시밀러리티라 부르는 방식이 제일 대표적인데, 그래서 얘네들이 중요한 건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데이터가 벡터화 시키고 그 벡터를 지금 먹는 거라는 그 하나의 클러스터에 있는 애들과 비교를 해서 이 지금 새로 들어온 이 벡터도 이 클러스터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유사도 판단을 통해서 하는 게 이쪽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 밑에 강화학습은 이미 설명드렸으니까요. 그럼 딥러닝은 우리가 인공신경망이라는 구조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레이블도 있어야 되고요. 그를 통해서 표준 모델을 만들고 새로운 데이터를 넣었을 때 거기에 대한 결과를 추론하는 게 우리 목적이므로 일반적으로 바로 이 슈퍼바이즈 러닝에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이쪽에 해당 사항이 있어요. 하지만 겐 같은 건 새로운 걸 보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걸 창조하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이쪽과 좀 더 관련이 있고요. 리인포스먼트 러닝은 이쪽과 관련이 있고요. 아까 말했듯이 최근에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푸는 방식은 딥러닝을 차용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 딱 떨어뜨려서 얘만이 딥러닝이야 라고 말하진 않고 일부 이쪽과도 관련이 있고 이쪽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을 연산하는 과정은 이 세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모델을 만들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AI는 뭐다? 모델 데이터 기반의 AI다. 따라서 껍데기를 먼저 만들고 껍데기를 만들었으면 거기에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를 많이 넣음으로써 그 모델의 파라미터를 학습시킴으로써 우리는 학습을 수행합니다. 자, 인공신경망이 이제 딥러닝의 기본이고요. 이거 하나하나가 이제 레이어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3개, 4개의 히든 레이어가 있고 숨겨져 있는 히든 레이어가 있고 아웃풋 레이어 하나가 있습니다. 인풋은 레이어가 아니고 얘는 그냥 데이터를 주는 인터페이스일 뿐이에요. 지금 5개 차원으로 5개 사이즈의 벡터로 입력을 받았으면 어떠한 연산을 거쳐서 4개짜리의 아웃풋으로 나오네요.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건 딥러닝 시간이 아니니까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과와 바나나를 구별한다 라고 한다면 얘가 사과일 때는 이 값이 크고 바나나일 때 이 값이 크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이거 나중에 한번 소프트맥스라 부르는 기법인데 그래서 뭐 4개 중에 하나를 분류하는 분류라고 합시다. 사과, 바나나 너무 적으니까 예를 들어서 사과, 바나나, 뭐 체리, 배 이 4개 중에 하나를 구별한다고 한다면 이 모든 데이터들이 5차원 벡터로 구성이 돼서 이로 쭉 연산을 했더니 요 값이 뭐가 크냐에 따라서 이게 제일 크면 사과, 이게 제일 크면 바나나, 이게 제일 크면 체리, 이게 제일 크면 바나나, 배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뭐 근데 만약 구별이 어렵다면 왠지 이 레이어를 더 써야 될 것 같고 이 유닛들도 레이어마다 더 많이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모델을 먼저 만들어요. 우리가 원하는 게 4개를 구별하는 거야? 그럼 동그라미 4개 만들어줘.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게 많이 어려워? 예를 들어서 그들 간의 차이가 많이 없어? 그럼 좀 더 디테일하게 잘 봐줘야 되니까 좀 많이 쌓아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레이어가 늘어날수록 좀 더 구별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이렇게 모델의 껍데기를 만들어 놨어요. 그럼 우리가 뭘 하는 거냐면 요 안에 들어가는 파라미터를 잘 학습하는 게 이제 해야 될 일이에요. 파라미터 학습을 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여기 인풋과 아웃풋으로 데이터를 밀어줍니다. 사과 사진 1000만 장을 넣으면서 얘 사과라고 1000만 번 말해주고 바나나 사진 1000만 장 넣어주면서 바나나라고 1000만 번 얘기해주고 체리 사진 1000만 장 넣으면서 체리라고 1000만 번 얘기해주고 마지막으로 배라고 1000만 장 넣으면서 배라고 1000만 번을 얘기해주면 이 안에 파라미터가 W 웨이트라는 값과 B라는 값으로 잘 세팅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잘 수행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 라지 스케일 데이터로 써놨죠? 즉 데이터는 조금만 넣어주면 안 됩니다. 많이 넣어줘야지 우리가 표준화된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 값을 다 구했죠. 그러니까 얘 값을 가지고 여기 돌아다니는 사과, 배와 체리와 사과, 바나나, 체리, 배의 사진을 보고 얘가 캡처를 해서 인풋으로 넣어주면 아웃풋으로 확률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중에서 어디가 제일 크니로 결정을 해서 만약에 제일 밑에 게 크다? 그러면 너 배로구나. 제일 위에 게 크다? 넌 사과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엔진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딥러닝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연산하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우리가 OOPT라는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딥러닝 할 때도 우리가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특히 우리가 메디컬 쪽의 페더럴 러닝에서 OOPT라는 얘기가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개념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이 사진을 맨 처음 봤을 때 야 이거 진짜 OOPT에 대해서 제대로 잘 설명한 사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만약에 제가 가구사 사장이에요. 되게 세상에서 제일 편안한 가구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가구를 딱 만든 다음에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이걸 만들어서 팔아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가구를 만들려면 제일 편안한 가구를 만들려면 사람이 자는 모습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자는 모습의 사진은 이렇게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자는 사진을 예를 들어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의 자는 사진을 제가 다 가졌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건 프라이빗한 개인정보니까 제가 가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제 사진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의 데이터를 학습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라지 스케일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의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면 이게 김중원의 자는 모습이다 라고 해서 학습을 시켰어요. 실험실에서 돌렸더니 90% 정확해. 김중원과 90% 정확했어요. 근데 실제로 아까 뭐라 했죠? 트레이닝이 다 끝난 다음에 실제로 이제 CCTV에 달고 이제 인퍼런스는 추론 단계에 들어가든지 즉 이제 달아놓고 쓰는 거예요. 실제로 리얼월드의 디플로이에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리얼월드에서 익스큐션을 쓰는 건데 이걸 테스트한다고도 말을 하지만 어쨌든 이제 쓰는 건데 이제 이 침대를 갖다 놓고 팔았어요. 근데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죠. 그래서 얘는 10%밖에 성능이 안 나온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너무 이상해요. 근데 코드를 아무리 봐도 이건 코드가 이상하진 않아. 코드가 이상했으면 이 모양 자체가 나오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으면 코드를 보실 텐데 이건 코드 봐봤자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아, 내가 학습 좀 덜 시켰나? 더 시켜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좀 더 해봅니다. 여기 발가락도 디테일, 뭐 손가락, 뭐 머리카락,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더 해가지고 학습을 더 막 해요. 좀 더 예민하게 95%. 그래, 실험실에서 95%가 됐어. 실험실에서 내가 자는 사진 하나로 봤을 때는 이거 진짜 좋은 거야. 95%까지 내가 자는 모습과 일치해.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모델이 점점 더 그 특정한 상황에만 스페시픽하게 학습이 되므로 성능은 더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학 그런데 코드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어. 정말 미치고 환장을 노리신데.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진짜 딥러닝을 구현하는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실험실에서 성능이 엄청 좋았어요. 근데 밖에 나가니까 성능이 안 좋아. 그럼 일단 살짝 의심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면서 실험실 성능을 확 높여왔어. 근데 실험실에 성능을 높였더니 성능을 높였어요. 실험실에서. 근데 얘는 성능이 오히려 떨어져. 밖에서는. 그러면 이거는 빼박 오버피팅 의심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버피팅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즉 데이터가 너무 모자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디컬 데이터도 만약에 A라는 병원이 있는데 거기에 데이터 하나밖에 없다. 그 데이터 하나밖에 없는 메디컬 데이터로 내가 학습을 해야 된다. 근데 로컬 모델이니까 나도 학습해서 파라미터 넘기고 옆에 병원도 넘기고 다 넘길 텐데 일단 나는 하나밖에 없는 걸로 해야지 라고 그걸 학습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난다? 비록 내가 혼자 그 데이터만으로 학습시키고 그 데이터만으로 평가를 했을 때는 완벽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얘가 일반화된 표준의 모델 사람들이 자는 모습으로 갔을 때는 이건 안 팔린다. 즉 이 모델은 정확한 모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디컬 페더럴 러닝에서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신경망을 여러분 공부하시면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잘 설명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기회 되시면 딥러닝 강의를 들어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게 3차원짜리 벡터를 넣어서 이제 히든 레이어를 통과시키고 그럼 여기서 W를 매트릭스 연산하고 매트릭스 곱셈하고 그다음 바이어스를 더해준 다음에 액티베이션 함수를 씌워서 출력을 내줘요. 그럼 여기서 똑같이 두 번째에서 W를 곱하고 바이어스를 곱한 다음에 액티베이션 함수를 씌워서 출력을 내줘요. 그럼 마지막 아웃풋 레이어에서도 W 곱하고 바이어스 더한 다음에 액티베이션 씌워서 출력을 내줘요. 자, 그 과정이 바로 밑에 써 있어요. 색깔도 좀 맞춰봤습니다. 그쵸? 빨간색, 녹색, 파란색 이렇게. 뭐냐면 입력이 들어왔을 때 첫 번째 히든에 W와 곱해주고 매트릭스 연산해주고 바이어스 더해주고 첫 번째 히든에 바이어스 더해주고 액티베이션 함수 씌워줍니다. 넌리니어 함수예요. 비선형 함수. 그다음 그 결과를 두 번째 히든에 W를 곱해주고 바이어스 더해준 다음에 또 액티베이션 함수 비선형 함수를 씌워줍니다. 마지막으로 아웃풋 레이어에 웨이트를 곱하고 바이어스를 더해서 또 액티베이션을 씌워줘요. 그래서 녹색의 아웃풋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이런 함수예요. 우린 지금 이 함수를 만들어준 거예요. 이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x와 y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여기 있는 지금 이 파라미터들을 찾아주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건 흡사 여러분께서 혹시 수치 해석을 들으셨으면 보관법이라는 걸 배우시는데요. 보관법, 즉 인터폴레이션입니다. 이것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지금 약간 그림이 좀 약간 비껴나가긴 했지만 이 세 개의 점을 모두 다 지나는 직선을 구해라라고 한다면 이 직선을 구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수치에서 나오는 인터폴레이션은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우리 두 개의 점을 지나는 방정식을 구해라 그러면 이게 직선이죠. 그쵸? 제가 개인적으로 대전을 되게 자주 내려가는데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그러면 저는 휴게소 가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럼 이제 닭꼬치처럼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 이걸 딱 관통하는 이 대는 뭐라 하지? 젓가락인가? 이건 하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세 개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세 개를 관통하는 직선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때는 2차 방정식은 존재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샘플이 있을 때 샘플들 다 관통하는 선을 구하는 거예요. 곡선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럼 그때 쓰는 게 인터폴레이션이고, 저희가 가장 학부 때 배웠던 것 중에서 가장 쉬운 건 폴리노미얼 인터폴레이션입니다. 즉 뭐냐면 세 점이 있다면 그거는 세 점을 모두 다 관통하는 2차 방정식은 반드시 존재한다. 2차 다항식은, 즉 폴리노미얼은. 그래서 2차 다항식 만들어주고 껍데기로 개수를 만들어줍니다. 파란색은 개수예요. 그러면 1, 2점, 1, 10, 1, 1, 10, 1, 2, 15, 2, 2, 15, 그 다음에 3, 40, 3, 3, 40 넣어서 세 개의 방정식을 만들어주고, 이제 변수는 이 동그라미 친 A1, A2, A0, A1, A2니까 이 세 개의 연립 방정식 풀면 이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X와 Y의 관계를 제일 잘 표현해주는 곡선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지금 식이잖아요. X와 Y를 관계를 규명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아직 이 안에 있는 W랑 B라는 파라미터를 몰라요. 우리 여기서 두 번째 과정, 이 트레이닝 과정에서 했던 이 모든 이 과정이 뭐냐면 X, Y를 넣어주면서 이 W와 B를 찾아주는 거였어요. 즉 뭐냐면 우리가 다항식에서 세 점을 넣고 이 세 점을 다 통과하는 선을 찾음으로써 X와 Y의 관계를 만들었다면, 얘도 지금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넣으면서 요 파라미터를 찾아주는 게 우리가 원하는 요걸 찾는 거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찾아주면 결국에는 X와 Y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즉 이걸 그래서 수학 관점에서 딥러닝 교과서를 쓰신 분들은 항상 처음에 쓰실 말씀이 펑셔널 어프록시메이션이다. 즉 X와 Y의 관계를 규명하는 함수의 개수를 찾아주는 과정이다라고 우린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되면 흡사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미세먼지 있는 사진 100만 장을 집어넣고 미세먼지 없는 사진 100만 장을 집어넣으면 물론 똑같은 장면에 의해서 페어가 맞아야겠죠. 그럼 얘네들이 파라미터가 쫙 세팅이 될 텐데, 그러면 그 파라미터는 뭐냐면 미세먼지의 있고 없음을 나타내는 관계를 나타내는 파라미터예요. 미세먼지의 있고 없음의 관계를 나타내는 파라미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새로운 미세먼지 있는 사진을 넣으면 어프록시메이션이 돼서 미세먼지 없는 사진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인공신경망이 엄청 파워풀한 거고, 딥러닝의 경우에는 레이어를 많이 쌓아주기 때문에 이걸 더 깊게 해주죠. 그러니까 좀 더 함수 간의 관계를 플렉서블하게 더 표현해줄 수 있어요. 함수가 이건 지금 다항식이지만 이건 비선형까지 고려한 함수고, 이게 엄청나게 많아진다면 비선형성을 극대화하면서 그들 간의 관계를 규명해주기 때문에 성능이 좋은 겁니다. 이거를 이제 알파고 같은 강화학습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어떠한 상태가 들어왔을 때 항상 어떤 액션을 취하냐가 강화학습이라서 어떠한 상태가 들어왔을 때 어떠한 액션을 취해라, 어떠한 상태가 들어왔을 때 어떤 액션을 취해라,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강화학습도 딥러닝으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점화식과 다이나믹으로 풀어야 되는 강화학습도 딥러닝으로 풀었다라는 게 바로 이러한 어프로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공신경을 많이 써요. 페더럴 러닝 관점에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지금 많은 얘기를 했지만 오버피팅입니다. 오버피팅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자, 뭐 딥러닝 시간 아니니까 이 정도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GPU 같은 걸 많이 써서 연산 가속화 가능해지고, 이미지가 이제 웹에서 많이 구할 수 있게 되니까 트레이닝할 수 있는 많은 데이터를 구했고, 파라미터가 이렇게 많은데 데이터가 없으면 제대로 학습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1차원밖에 못 받아요. 인공신경망은 원래 구조적으로 1차원만 입력받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딥러닝 시간에 공부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CNN이라는 구조를 차용하면서 이제 다차원 입력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면도 이제 임프루먼트고요. 그다음에 히든 레이어를 딥하게 쌓을 수 있는 또 함수의 변환이 있었습니다.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네 가지가 나오니까, 인공신경망이라는 기술이 1969년에 나왔으니까 올해로 51년째인데 51년이 지날 때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폭발적인 인기가 없다가 요 네 가지 사박자가 잘 맞아주니까 최근에는 엄청나게 대세가 된 거가 이제 맞습니다. 뭐 CNN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차원 공간을 입력받을 때 쓰는 거라서 우리가 이미지나 비주얼 인포메이션을 처리할 때 쓰고요. 이제 RNN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 있는 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에 시계열 정보, 왜냐면 시간이라는 걸 가지고 데이터를 넘겨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그렇고요. 겐이랑 그래서 뭐 비주얼 컴퓨팅도 가능하고 뭐 음성 인식도 가능하다. 겐이란 거는 우리가 나중에 의료 데이터 설명할 때 자주 잘 들 테니까 여기서는 우리 초반에는 너무 딥러닝 얘기가 많아지니까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달 러닝 이게 실제로 들어가면, 자, 페달 러닝은 어떤 모티베이션을 가지는가? 일단 아까 말했듯이 오버피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ABC 세 개의 병원이 있어요. 근데 ABC 세 개의 병원은 일단 전혀 환자의 정보를 교환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환자의 정보는 우리 의료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정보예요. 따라서 전혀 서로 쉐어할 수가 없고요. 그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자 학습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암호화를 해서 시행하는 건 어떨까요? 가능합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암호하시는 분들이 호모모피க் 인크립션이라 해서 이러한 인크립션 방식을 통해서 이제 인크립션을 하고 이제 데이터를 공유하는 이런 방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2017년에 그 워싱턴 DC에서 8월에 열렸던 PAC라는 학술대가 있었습니다. Privacy Aware Computing이라고 해서 워싱턴 DC에서 열린 학회였는데 거기 UC 샌디에고 교수님께서 와서 이제 키노트 스피치를 하신 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분께서 하시는 연구는 뭐였냐면 이 호모모픽 인크립션을 한 데이터를 가지고 뉴럴넷 학습을 시키면 비록 인크립션이 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시켰다 하더라도 거기에 의해서 트레인된 파라미터는 우리가 러닝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이걸 하드웨어를 구현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UC 샌디에고 했던 이제 뭐 센터도 소개해 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분께서 하셨던 말씀 뭐냐면 그 당시 2017년만 해도 홈오피 인크립션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 건 굉장히 큰 오버헤드가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불가능하고 그래서 에이직으로 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드웨어 랩에서 이제 구현하는 것을 주로 이제 타겟으로 하셨습니다. 지금 그 이후로 한 4년, 3, 4년의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우리가 더 나은 기술을 가질 수 있었겠지만 아직도 제가 알기로는 홈오피 인크립션은 굉장히 오버헤드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실시간으로 연산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불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종의 하드웨어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드웨어를 우리가 구성할지에 따라서 쓸 수도 있긴 하겠죠. 그리고 홈오피 인크립션의 가장 큰 장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를 학습시킬 때 신경망에 인풋과 아웃풋을 집어넣을 때 우리가 원래는 제대로 된 정보와 제대로 된 데이터와 제대로 된 레이블을 넣으면서 학습을 시켜야겠지만 홈오피 인크립션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면 우리가 압축을 한 상태에서 넣고 학습을 시켜도 그 파라미터는 그 데이터의 성질을 가지고 학습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뭐 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이렇게 이제 가장 큰 이제 뭐랄까 이제 데이터를 공유한다면 쓸 수 있는 건 이런 암호화 기법이 되겠죠. 그런데 그 의료법 시행령에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공유를 한다 하더라도 그 데이터가 환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즉 식별할 수 있다면 시행령 위반입니다. 이름이 나오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만약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누군가를 특정할 수 있는 아이디지 않습니까? 혹은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제 그런 게 노출이 되면 모두 다 의료법 시행령 위반으로 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블록체인 같은 경우도 블록 아이디란 걸로 만약에 어떠한 특정한 이미지 같은 거를 특정할 수 있거나 그렇다면 그것도 사용 불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 같은 걸 사용해서 데이터를 공유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경우에는 우리가 그렇게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추가적인 어떠한 연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얘 각자 학습을 해서 얘의 W와 B, 얘의 W와 B, 얘의 W와 B를 뭐 A, B, C니까 A, B, C를 각각 모아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우리 옵티멀한 W와 B, 즉 다 같이 갖다 놓고 학습하는 것처럼 성능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게 여기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쉽지 않아 보이죠? 예, 제가 생각해도 이건 좀 쉬운 문제는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성능은 또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다 모아서 하는 것보다 각자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리고 밑에도 뭐가 있냐면 나중에 이제 의료 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중복해서 드리겠지만 환자가 하나의 병원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병원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중복 데이터가 쌓이기 때문에 글로벌 모델을 만들었을 때 모든 환자의 정보가 다 동일하게 퍼져 있다면 그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한 명의 특정 환자, 즉 김중환이라는 사람의 데이터 모든 병원에 있다면 김중원의 데이터가 3배 중첩돼서 들어온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 경우에 바이어스 되는 문제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걸러주는가에 대한 연구도 현재 통계학과 같은 데서는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모델이 있느냐를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이게 2015년인가 CCS라는 보안 쪽에서 가장 유명한 학술대에서 나왔던 논문이에요. 논문 제목이 Privacy Preserving Deep Learning입니다. 딱 네 글자. 듣고 앞서 저자는 두 분이신데 텍사스 오스틴에 계신 분 한 분과 이제 코넬 대학교에 계신 한 분, 이 두 분이 쓴 논문입니다. 제가 이거를 이 비슷한 슬라이드를 한 3개월, 5개월 전쯤 만들었을 때 그때 사이테이션이 한 500이 넘어갔거든요. 그 논문이 지금은 한 7, 800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그 정도로 이제 이 분야를 개척한 이제 제일 유명한 논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식은 상당히 단순해요. 물론 이 논문이 가지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분산해서 학습해서 파라미터를 분산해서 구한 후에 얘네들을 통합하는 제일 첫 논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분야의 파이오니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하나의 컴퓨터가 있어요. A라는 컴퓨터. 여기 있으면 B라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A라는 컴퓨터에서 학습을 시켜요. B라는 컴퓨터에서도 학습을 시킵니다. 학습을 시킨 다음에 얘의 파라미터를 가져와요. 그 다음에 얘가 디스조인트하게 그리고 하나도 빠짐없이 또 가져옵니다. 그럼 다 모아서 전체 로컬 모델을 만들 수 있겠죠. 얘 빠진 애들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를 셀렉션을 하고 절반을 랜덤하게 그 나머지 그 외의 파라미터를 셀렉션해서 넘겨주면 통합 모델을 만들 수 있겠죠. 이걸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언뜻 봤을 때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얘가 데이터가 하나밖에 없어. 얘는 데이터가 100만 개였어. 그러면 딱 봐도 이 모델은 통계적으로 완벽하죠. 오오피팅이 안 났습니다. 옵티멀. 얘 오오피팅 났어요. 오오피팅. 그런데 얘네들을 반반 섞으면 성능이 절반으로 줄겠죠. 최소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논문을 자세히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 이 연구를 했던 분들은 이런 딥러닝이나 AI 연구하신 분들이 아니라 시스템 하신 분들이에요. 시스템 하신 분들이라 이 컴퓨터를 어디에 놓고 하냐면 그냥 랩에다가 있는 컴퓨터 2대를 갖다 놓고 학습을 시키고 또 데이터도 이렇게 오피팅이 났다는 가정을 하지 않고 동일한 데이터 사용해서 양쪽을 학습시킨 겁니다. 즉 각각 따로 학습을 시키더라도 파라미터를 그 후에 셀렉티브하게 취하더라도 과연 우리가 의미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논문이지 뭐 극단의 상황, 오버피팅이라든지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극단의 상황까지 고려하면서 쓴 논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파라미터를 쉐어링하는 게 가능하다는 그 기본적인 거 보여주기 위한 논문이어서 이쪽 데이터도 충분하고 이쪽 데이터도 충분했다는 가정하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얼추 그다음부터 이해가 되죠.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셀렉티브 파라미터 쉐어링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거 구현을 하게 되면요. 나중에 이것도 역시 의료 쪽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네트워크 딜레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병원끼리 데이터를 모으는 게 기본 네트워크 토폴로지였잖아요. 그럼 병원끼리 데이터를 공유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뭐 TCP/IP 기반의 인터넷 네트워킹을 하면서 데이터를 공유할 텐데 그 상황이 오게 되면 이제 지금 들어온 파라미터가 이번 이터레이션의 파라미터인지 다음 이터레이션의 파라미터인지 알 방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면 좀 약간 프랙티컬하지 않은 방법일 수도 있지만 사실 얘는 같은 랩에서 컴퓨터 두 대를 딱 붙여놓고 우리가 성능 평가를 한 거라서 굳이 그렇게까지 또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그 가능성을 확인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이 방식은 그래서 이름이 셀렉티브 파라미터 쉐어링, 즉 일부를 셀렉션하고 이 셀렉션에서 파라미터를 공유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알고리즘에 대한 단점은 성능이 열화될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디플로이를 했을 때 더불어 실질적으로도 디플로이 했을 때 네트워크 딜레이 역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기본적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가장 이제 어떤 네트워크가 처음으로 발생했는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네트워크 관점입니다. 네트워크 관점 뭐냐면 로컬 머신들이 있어요. 얘는 뭐냐면 로컬 머신들이 각각의 로컬 데이터를 학습을 합니다. 자기 자신의 데이터 가지고 학습을 해요. 만약에 제가 센싱 정보가 있으면 제 핸드폰이 제가 어디를 돌아다닐 때마다 뭐 제 움직임의 패턴을 파악하기 위한 그런 센싱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를 이제 바로 로 데이터로 올려주면 이쪽에서 문제가 생기니 왜냐하면 해킹 보안에 의해서 우리 데이터를 다 노출될 수 있는 문제가 생기니 데이터를 주지 말고 학습한 파라미터를 주자는 겁니다. 막 학습을 해서 파라미터를 넘기는 거예요. 그럼 얘도 자기 자신 로컬 모델 다 업로드를 합니다. 그럼 얘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기 제일 중요한 용어 Federated Averaging 평균을 취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돼요. 평균 글쎄요. 얘가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으면 평균 취하면 좋은 건가? 차라리 제일 좋은 모델로 선출해서 뿌리는 게 낫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이 방법이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여기 에버리지를 한다는 기본적인 가정은 뭐냐면 의료 데이터와는 다르게 통신 네트워크 데이터는 그 디바이스 자체가 본인이 자기 자신이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는 가정이 깔리기 때문에 그러면 오버피팅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우리 거의 유사한 형태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한다면 얼추 다 유사하지 않을까? 성능이 그렇게 막
어떤 하나가 굉장히 열화돼서 전체를 망가뜨릴 정도까지 아니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우리는 페더럴 에버리지를 합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요. 다 진짜 말 그대로 산술 평균을 내요. 그 다음에 최종 모델을 만들어서 올려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하죠? 야, 우리 최종 모델 만들었어. 얘를 가지고 다 다운로드를 해서 모든 디바이스들이 최종적인 마지막 모델을 가져올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로컬 모델들은 비록 얘는 옆에 있는 애의 데이터를 본 적은 없지만 옆에 있는 애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시킨 모델이 반영된 최종 모델을 받았기 때문에 이쪽 그 왼쪽에 있는 모든 디바이스의 데이터를 본 적은 없어도 어느 정도 나는 간접적으로 반영을 받은 거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통신 네트워크에서의 페더럴 러닝이 가지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연구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고요. 이제 딥러닝 관점에서 얘기를 좀 먼저 풀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딥러닝이 어떻게 연산되는지를 알아야 오버피팅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 의료 데이터에서는 왜 오버피팅이 문제된다고 항상 말은 하지만 그 오버피팅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컨셉을 이해해야 나중에 이야기 진행할 때 좀 더 용이할 것 같아서 이제 그 부분에 좀 할애를 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페더럴 러닝의 기본 모델을 알아봤는데요. 이 다음에는 이제 그 하나하나 아키텍처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뭐랄까 대표가 되는 아키텍처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스플릿 러닝이라든지 뭐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구체적으로 알아보게 될 거고요. 사실 그런 모델들이 나중에 가면 이제 헬스케어나 이제 네트워크에서의 모델에서 또 그대로 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뒤로 가면 솔직히 비슷한 얘기가 좀 나오긴 하는데 내용 자체는 조금씩 더 디테일해질 테니까 이제 그때 가면서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 이제 실제적으로 제가 강의를 할 때 이 슬라이드에 처음부터 쭉 넘어가면서 필요한 말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